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박광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시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탈시설의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관점과 담론들, 그 다음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시설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시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의 삶에서 지역사회 삶으로의 이동을 말하는데요. 이 탈시설은 단순히 어떤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것을 사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이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부터 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개인의 어떤 인권, 그 다음에 사생활,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사실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도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아무리 바뀌어도 사실은 이제 집단 생활에서 개인의 어떤 온전한 어떤 자율적인 생활, 그 다음에 사생활, 여러 가지의 어떤 기본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작년에 정부에서 이 탈시설과 관련된 어떤 지원과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만큼 이제 탈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탈시설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개인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은 지역사회 삶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탈시설의 배경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화 이론이라는 어떤 이제 관점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에 맞게, 연령에 맞게 이제 주어지는 과업을 좀 수행하면서 사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누리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다니고 사실 뭐 성인이 되면 또 취업을 하기도 하고 가정을 또 갖고 뭐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물론 다 개인의 어떤 생활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모두가 누리는 어떤 보통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설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면서 본인이 자기의 삶을 하루의 루틴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누구나 누리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 어떤 관점이 탈시설 정책을 사실은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탈시설은 우리나라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2008년도에 채택 사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9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이라는 장애인분들도 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권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립적 주거 형태라는 어떤 설명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립적 주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집단화된 시설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 외부의 어떤 생활 환경을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의 어떤 생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어떤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설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 또는 아주 작은 규모의 그룹홈, 그 다음에 심지어 혼자 살더라도 이런 요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선택과 자율성이라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라면 이거는 자립적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시설은 지역사회 외부 생활 환경에 대한 게 전제가 돼야 되고 지역사회의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정상화 이론이나 이렇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보면 이 탈시설은 사실 사람이라면 모두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 하는 권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설 장애인분들,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분들이 얼마큼 지역사회 생활을 희망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탈시설 욕구 조사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서 이제 제시된 표를 보시면 이제 탈시설을 만약에 뭐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지역사회 삶을 살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이제 단순 탈시설 희망률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보면 이제 뭐 최소 뭐 10%에서 또 많게는 한 70% 가까이, 80% 가까이 시설에서 나와서 좀 지역사회 삶을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가 만약에 제공된다고 하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시설에 거주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 어떤 혼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국가가 본인한테 필요한 지원을 전제로 탈시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한다라는 걸 전제로 지역사회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장애인분들이 그 희망하는 탈시설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탈시설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견을 들어봤을 때 뭐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그래서 뭐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또 자립할 준비가 되어서 또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싶어서 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뭐 새로운 곳에 살고 싶어서 또는 단체 생활이 아닌 개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뭐 외출, 식사, 취침 등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요. 뭐 사회적 관계 욕구, 좀 더 이제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들과 좀 교제하고 어울리고 싶어서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시설 욕구, 탈시설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의 문제도 일단 제시가 됐습니다. 시설 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더 좋은 의료, 재활 서비스, 교육 등을 받고 싶어서
또는 이제 시설 생활이 불편해서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시설 장애인분들이 얼마큼 탈시설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지역사회로 나오고 싶은지, 이렇게 시설에서 나와서 왜 지역사회 생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는 사실은 이제 조금씩 단계적으로 사실 탈시설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좀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이 탈시설화 정책의 흐름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거의 뭐 8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이제 주로 이런 이제 예전에는 수용시설, 생활시설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주로 이제 거주를 하면서 국가 이제 집에 있거나 시설에 대부분 이제 거주를 하면서 국가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거의 이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대부분의 어떤 정책 방향은 수용과 보호를 중심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 환경은 사실 90년대 중후반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거주시설이 확대가 되고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요. 같이 동시에 지역사회 이용시설도 이제 설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이용시설이 같이 90년대 초 중반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거주시설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중은 여전히 거주시설 이 보호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 중심의 거주시설 서비스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 되면서 조금 더 소규모화된 거주시설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규모 거주시설보다는 이런 이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처럼 소규모화된 이제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3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시설 거주장애인이 어떤 정원을 3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제 그렇게 법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시설 이 소규모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2017년 이후에 또 우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이 이제 실제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이제는 시설에서 가능한 지역사회로 나와서 지역사회 어떤 지원 체계 안에서 지역사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에서 살다가 시설이나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래서 가능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설에서 나오고 시설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어떤 이제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까지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탈시설 관련된 정부의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요. 2022년 올해부터 이 탈시설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탈시설에 대한 개념, 탈시설의 어떤 배경, 그 다음에 탈시설에 대한 어떤 욕구 관련된 현황, 그다음 탈시설화 정착 흐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